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중국 마감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하오. 너무 이제 계속 이렇게 중국말 쓰다가 한국말 쓰려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바이로 앵겨 선수라도 약간씩 이게 말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근 20년 내 이런 실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 안녕하세요. 찔링입니다. 중국 친구들만 만난 거야, 그렇지? 네.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만나고. 근데 다 한국이랑 업무 관련이 있는 사람.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선 도시만 가도 한국 사람 거의 없던데. 고향엔 더 없어요? 제가 어때요? 이번에 정도에 다녀왔어요. 청도. 네. 저기 맥주의 고장. 아니 그거는 칭다오. 정도는 판다의 고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천성 정도시. 사천 탕수육. 거기 정말 매워요? 시장하세요 지금? 아니 우리는 뭐 중국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서 근데 음식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운 걸 못 먹어서 어디 가든 그냥 담백하게. 오늘 우리 찐님 선생님께서 먼 타국 말리에서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하나. 광고 아닙니다. 내가 이거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주 중국 3대 명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연말 저희 밑에 투자자문 회식 때 그때 까기로. 네. 이 브랜드가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자칭 술이신. 술이신. 그래도 술 먹으려고 운동하신다는. 네, 매일 열심히 수영을 1000m 매일. 와. 네. 수영 1000m면 장난 아니다. 네. 1000m 수영하시는데 50분에서 1시간 매일. 아니 근데 중국에 수영장이 많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젊으실 때부터 수영을 좋아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이 많아요?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네. 뭐 동네 뭐. 아니 1000m 수영하려면 레일이 50m씩은 돼야지. 보통 네. 25m인데.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20번. 긴데네. 70대시니까 아주 천천히. 젊은 사람들은 1000m는 2~30분이면 다 하고요. 네, 아버지는 항상 1시간 내로. 그래도 몸이 상당히 유연하시겠어요. 막 이렇게 쭉쭉 펴지고. 체력은. 그렇지. 네. 건강 장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오래도록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사실 젊음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어렵진 않아. 근데 자꾸 이제 뭐에 쫓겨가지고 딴 일 하느라고 운동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늙어버리는 거죠. 네. 그죠? 아버지는 매주 수영은 4회에서 5회 정도, 가벼운 등산은 1회. 이렇게. 맞아요. 우리 자전거도 70대 분이 저 정도 수준 이상 타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하루도 안 쉬어. 매일 타. 그럼 못 쫓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후부터 완전한 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좀 템포가 늦어지긴 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수영하시면 무릎에 무리가 부담이 안 가. 네. 네, 오늘 내용은 3가지인데요. 서도에서 잡담하느라 좀 시간이. 첫 번째는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주 중국 증시 간단히 리뷰해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에 통계국에서 10월 실물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다 둔화됐습니다. 간단히 코멘트해드리고, 세 번째는 오늘 월요일 중국 시황, 홍콩 시황 간단히 코멘트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이랑 홍콩 증시가 거의 매일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거듭했는데요. 주간 수익률을 보면 상해종합지수 마이너스 0.2%, 심천 마이너스 1.5%, 창업한 지수 마이너스 3%, 과창 50 마이너스 3.3%, 홍콩 항생 플러스 1.3%, 항생테크 마이너스 0.4% 주간 기준입니다. 지난주 장초 월화는 테크주는 계속 둔화세를 보였지만 내수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요. 중후반에는 테크주가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의 AI 관련 거품이라든지 해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월요일 11월 10일에는 본토 증시는 소폭 상승했고 홍콩은 1%대 상승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CPI가 드디어 살짝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아주 살짝.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는 내수주 위주로 2% 이상
이상 급등했고 특히 해남도 자유무역항이랑 관련된 중국 종면이 10%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지난주 월화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대체로 저번에 말씀드린 11개 폴리실리콘 대기업 네. 위주로 뭔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났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화요일에는 본토 증시는 소폭 하락했고 홍콩은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그 월요일에 이어서 내수주가 여전히 강세였지만 상승폭은 좀 축소됐고요. 태양광주도 상승한 종목이 많았지만 대형주는 약세했고 오히려 네.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미국에 상장한 샤오펑 전기차가 16% 급등했고 홍콩에 상장한 샤오펑 종목이 17% 급등했는데 네. 그 전날에 골드만삭스에서 샤오펑을 비롯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내년 하반기쯤부터 올해 소량 양산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대규모 양산이 시작될 거다.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샤오펑 전기차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1월 12일 수요일에는 본토 증시는 약보합, 홍콩은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그 전날에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그 소식이 그렇죠. 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11월 12일 수요일 중국이랑 홍콩 증시에 상장한 AI, 클라우드 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 통신 장비 등 관련 업종이 물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네. 12일 중국이랑 홍콩에 상장한 이런 관련 종목이 1%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하긴 네. 소프트뱅크가 중국 기업도 투자를 했던 투자 뭐 다른 옛날에 가장 알리바바? 대표적인 네. 그래서 알리바바의 그리고 초기 투자자 거의 초기 투자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12일 수요일에는 또 장중에 월화에는 태양광이 급등했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어떤 루머가 어떻게 흘러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폴리실리콘 구조조정 한다는 게 뭔가 잘 안 된다. 뭐 스톱될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루머로 확인됐고요. 네. 그래서 12일 수요일에는 태양광이 4%대 급락하고 그중에 또 폴리실리콘 관련주가 특히 4에서 5%대 급락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서 약간 낙폭이 축소됐는데 오후장에 나온 기사가 중국 증감회 부주석 리밍이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자금을 증권 투자에 좀 비중 확대하고 굉장히 또 큰 뉴스다. 네. 근데 요게 오전장에 태양광이 워낙 많이 급락해가지고 네네. 플러스 전환은 안 됐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축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증감회 리밍 부주석이 11월 12일에 뭐라고 했냐면 중장기적으로 자금의 증시 유입 그리고 보험사의 증권 투자 비중 확대 등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제거할 것으로 밝혔고 그래서 약간 좀 낙폭이 축소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버핏의 주업은 보험업이에요. 네. 그리고 보험의 부채는 고객의 돈이 부채잖아요. 네. 근데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만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를 매칭해 줘야 되는데 채권으로 매칭이 다 안 돼서 사실 그 주식이라는 거는 만기가 없어. 네. 기업이라는 거는 주식을 네. 사면은 이제 기업이 계속 망하지만 않으면 계속 가는 네. 거니까. 그래서 만기 맞추기가 쉬워서 사실은 보험사들을 위해서는 주식 공간을 좀 열어둬야 되는데 한국이 이게 안 돼. 근데 중국은 하네. 네. 근데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이 거의 333 비중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시총 기준으로는 그래도 40~50%가 중국 현지 기관인데 일별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개인이 아직은 70% 너무 비중이 절대적이라서 네. 그래서 중국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국민연금이나 뭐 보험사의 그런 중장기 투자를 계속해서 격려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장기적인 그거이긴 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나라도 자산운용사 자문사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블랙스톤, 블랙락 무슨 뭐 블랙말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중국은 어때요? 혹시 중국도 뭐 그 금융 예를 들어서 무슨 은행 산하에 한국처럼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다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마침 그 평안보험 산하에도 평안 자산운용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5년차 근무 중인 중국인 후배를 만났는데 네. 그 후배 직무가 기관 세일즈예요. 네. 근데 중국 국내 위주로만 해요. 해외 기관은 아니고. 근데 중국도 큰 금융사 산하의 자산운용사 또는 보험사 산하의 자산운용사는 꽤 존재감이 있고 또 특히 시장의 스타일이 변할 때 몇몇 큰 자산운용사에서 뭔가를 뭐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래도 좀 힘이 있는 편이죠. 그러면은 그 큰 금융기관 외의 자산운용사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다는 거네요. 한국처럼. 대부분
이름 될 만한 존재감 있는 자산 운용사는 대부분 보험사 산하거나 은행 산하거나 그 큰 금융그룹 산하에. 그럼 이거는 결국 지금 뭐 일본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은 관치 금융 시스템을 동부와 삼국이 똑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사실상 있네.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그거는 강하죠. 뭐냐면 관치를 갖고 있어요. 은행의 그 대출권을 꽉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행을 중심으로도 모든 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은행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업은행도 있지만 커머셜 뱅크도 있지만 이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도 상당히 많이 발달돼 네. 있는데 이 동부화상은 좀 그렇진 않네. 근데 이제 어쨌든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부터. 뭐 이런 말을 뭐 이번에 한 게 처음 아니고 작년 2월에 증감위 신규 그 증감위 주석이 취임하고 나서 네.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물론 그 12일 지난주 수요일 12일에 장 막판에 낙폭이 축소돼서 이거를 이 발언을 거기다 붙여준 건지 아무튼 이거는 새로운 발언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네. 네. 이어서 11월 13일 목요일에는 중국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가 동반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월화수는 거의 테크 뭐 배터리 관련 기술주들이 거의 다 계속 부진했는데 3% 빠졌으니까. 13일에는 CATL을 필두로 해서 CATL이 13일에 7% 급등했고 뭐 반도체나 기술주들이 거의 2에서 2%대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날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13일 오후에 중국 상무부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뭐 히토류 수출 통제 질문 받았고 미국산 대도 수입 질문 받았는데 뭐 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답보다는 좀 원론적인 그래서 뭐 그 원론적인 얘기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나쁜 얘기는 안 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13일에 CATL이 7% 급등한 거는 그 전날에 중국 공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문은 아닌데 공신부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는 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이 크다 보니까 해외도 그렇고 전기차 쪽이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요 배터리를 전기차 관련 분야 또는 이외 분야 더 다양하게 배터리를 응용해 가자. 근데 ESS도 있잖아. 어마무시한 규모. 네, ESS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전에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13일에는 공신부 관련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날에 또 그 전에 수 거래일 동안 CATL 뭐 기술주들이 계속 부진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13일에 CATL이 7% 급등했고요. 야, CATL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저기 제일 큰 회사인데 발언에 따라 그렇게 7%씩이나 움직이면 되게 신기하다. 이게 10월 이후에 사실 어떤 중장기적인 딱 확실한 모멘텀보다는 계속해서 자금 수급에 따라 뭐 하나 나오면 또 바로 반응하고 좀 실질적인 그런 장은 아니죠. 사실. 네네. 네.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11월 14일에는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가 동반 좀 하락했는데요. 이날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미국 시장에 뭐 AI라든지 거품 뭐 변동성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뉴스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물론 미국의 AI 거품이 중국 거품이랑은 좀 별개의 일이. 그렇죠. 그리고 중국 국내는 아직 중국이 추구하는 게 AI 플러스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 특히 제조업에 접목하다라서 미국이랑 가고자 하는 AI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증시에서 투자 심리라는 것은 실제로 관련이 없어도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 그래서 그런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14일 개장 30분 후에 발표된 통계국의 실물 경제 지표 10월의 3대 실물 경제 지표가 다 둔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14일에는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좀 많이 둔화된 실물 경제 지표를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내수를 반영하는 사회 소매 판매 쭉 보시면 요게 최근 1년간 그래프인데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 상향이었는데 하반기 특히 6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몇 개월 연속 하락해서 10월 내수 소매 사회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9%. 2.9%.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6%까지 올라갔는데 10월치는 2.9%.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 올해는 이구 환신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위주로 하니까 일회성 소비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구 환신이 요 소매 판매 지표의 진작 효과가 있었는데 하반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가 점점 약화됐다. 이구 환신이 없어져서 그런 건 아니죠?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은 하반기도 계속되는데 지방마다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하반기 일찍 끝내고 어떤 지역 그래서 상반기에 비해서는 그 이구 환신 금액적으로든 또는 그 빈도적으로든 다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제조업에
산업의 경기를 반영하는 산업 생산 지표인데요. 네. 대충 연초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어느 정도 유지가 수준에 되다가. 근데 어쨌든 따지고 보면 상반기에는 6% 심지어 2월에는 7%까지 올라갔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랑 비교해서는 약간 떨어졌다. 그렇죠. 하지만 떨어진 이번 10월에는 4.9% 사실 네. 5%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처음으로 아쉽게도 살짝 앞에가 나왔네요. 네. 근데 10월의 경우에는 계절적인 영향이 강한데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니까 10월 네. 한 달 동안 영업일이 18일밖에 안 돼요. 18거래일. 그래서 작년보다 그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날짜가 하루 더 많고 그리고 네. 10월 국경절이 이번에 긴 거 아니까 8월 특히 9월에 10월분을 좀 9월로 앞당겨서 좀 생산하거나 주문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계절적인 영향이 크다. 그리고 아까 앞서 그 소매 판매가 2.9%가 하락했잖아요. 네. 그 이국환신 효과의 약화 외에 또 작년 이게 지표라는 것이 기저 효과가 그렇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데 작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보면 작년 소매 판매 지표가 작년 10월에 가장 높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10월의 기저 효과가 가장 컸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걸 그리고 작년에 많이 좋았으니까 작년 대비로가 하반기에 빠졌다. 네, 작년에는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국환신 효과가 좀 강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투자 지표, 고정자산 투자인데 보시면 계속 거의 연초에 4%부터 지금 지난달에 마이너스 전환했고 이번 달에는 더 마이너스 1.7%. 연초 확 집행하고 그냥 후반부터는 별로 네, 집행을 안 이게 한 모양이네. 상반기에 아무래도 일단 많이 집행하는 게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4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네네. 한 30%가 제조업 투자, 한 20%대가 인프라 투자, 네. 20%대가 부동산 투자, 나머지 20%대가 뭐 다른 신흥 산업이나 소비나 여러 가지 합친 거. 근데 20%대를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가 계속 낙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다른 제조업이 플러스 나와도 인프라 네. 플러스 나와도 이제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라는 게 연말에 다가갈수록 점점 수축되잖아요. 그리고 네. 내년에 가서 또 다시 확 투입. 그래서 이 지표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네. 고정자산 투자 지표의 둔화에서 가장 큰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개발 투자 지표가 지금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낙폭이 빠지네.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에도 많이 빠졌잖아. 네, 그래서 전년에도 많이 빠졌는데 두 자릿수 또 빠진 거네. 네. 그리고 앞서 그 소매 판매도 리테일 중에서도 뭐 통신 기기가 있고 사무용품이 있고 가전 가구 아주 다양한 품목이 있잖아요. 네네. 10월 한 달치만 보면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 기기 그리고 사무실용 사무용품은 전년 동기 대비 그 소매 판매가 통신 기기는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고 사무용품은 13.5% 그리고 스포츠나 엔터 관련 리테일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지만 반면 자동차, 건설, 인테리어, 가전 거의 다 부동산이랑 직간접적으로 큰 연결된. 네. 무거운 것들이 맞아요. 빠졌네. 이거 집을 사지 건설 뭐 인테리어 가전도 사고 또는 뭐 차를 바꾸거나 그래서 좀 부동산이랑 부동산 둔화랑 관련된 이런 품목들이 전년 동기 대비 소매 판매가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잘 자란 거는 써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큰 거는 못 네. 바꾸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 단가랑 자동차 자동차하고. 단가는 전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네. 조금 없으니까 소소한 것만 쓰지 큰 거는 못 네. 질렀네. 그래서 연초까지는 이렇고 뭐 내년 초부터 정부에서 또 이고환신으로 또 한번 자극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리고- 이관신으로 최고로 해봐야 자동차까지만이네. 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국환신 그 대대적으로 한국 원화로 30조 원을 투자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한 해 내내 뭐 어떤 사람은 상반기에 사고 거의 이렇게 효과가 좀 장기화됐는데 작년에 한 번 사고 올해는 이국환신 재정 예산이 작년 의 2배. 작년에는 30조 원, 올해는 60조 원. 근데 상반기에 많이 사버려 가지고 이게 상하반기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돈을 안 푼 게 아니고 풀긴 푸는데 그러네. 근데 뭐 휴대폰은 한 번 사면 한 아니, 2년 동안 아니 보니까는 이게 결국은 부동산으로 말리기 시작하면 경기가 네. 살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하는 게
어쨌든 소매 판매든 산업 생산이든 고정자산 투자든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둔화랑 다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요 지표들이 뭐 뚜렷한 호전보다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지키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물론 증시에 있어서는 경제 지표가 그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이죠. 물론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사실 글로벌 증시를 보면 경기가 좋아져서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돈 빨로 오른 네, 거죠. 그래서 10월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 거의 다 둔화됐지만 네. 이거 하나로 중국 증시랑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 네. 오히려 만약 나머지 11월, 12월에 경제 지표가 계속 둔화된다면 내년 3월 전인대 때 또 재정 적자율이라든지 이구 환신 예산이란 또 발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3월에 전인대에서 발표한 작년 한 해 재정 적자율은 3%였는데 네. 올해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한 재정 적자율은 3.8%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오히려 경기 진작 정책을 더 그렇죠. 내세워야 돈을 되고 더 쓰는데 그러면 야 이거는 제가 보는 한국에서 이거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물론 이제 지방은 벌써 흔들리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만 네.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중국은 이미 35년 동안 중국 경제 견인에서 부동산의 역할 사명은 끝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전체 중국의 전체 GDP에서 부동산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대신 첨단 제조업, 신흥산업.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근데 지금 당장은 경제 지표. 지금 이렇게 옆에서 3년을 지켜보니까 엄청 지금 상황이면 엄청나게 때려 붓고 있는데 많이 붓고 있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네. 경기가 쉽게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부동산이 깎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맞아요. 예, 이거를 우리는 한국은 이 반면 교사 삼아야 되는데 지금 삼지 않고 가는데 진짜 이게 그 규모가 사실 결단을 내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중국이 UN IMF 산하에서 규정한 전체 산업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는 중국이 거의 100% 커버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좀 반도체나 특별 몇 개, 특수 몇 개 업종에 집중된 나라일수록 저는 부동산이라든지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구조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중국은 그걸 튼 게 2016년부터야. 그렇죠. 부동산을 방향을 틀은 게. 2016년부터 시작한 게 맞아요. 네,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2016년부터 처음으로 근데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인 건 2020년이야. 네, 그리고 또 코로나 3년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꺾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심리라는 게 그렇게 꺾기가 힘들고 사실은 한 12, 13년 정도에 꺾었으면 더 일찍. 더 일찍 꺾었으면은 중국 경기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좋았을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아직 중국의 첨단 산업, 신흥 산업이 아직은 없었죠. 아직은 없었죠. 그래서 근데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어느 정도 뭐 사명을 다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산업 생산을 해서 잉여가 나오면 그걸 얻다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떤 보관 창고 역할을 해주는 보관의 무슨 예금 창고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네. 그게 부채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네. 보면. 그래서 그 부동산 그 첫 단계가 지방정부에서 그 토지 사용권을 양도해서 그거에 따른 수입으로 지방정부 세수가 들어오잖아요. 네. 예전에 높을 때는 지방정부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지방정부 세수 중에 30%가 부동산 관련. 근데 땅 팔아도 돈. 네. 근데 그게 점점 떨어지니까 지난 10월 말에 중국의 발개유 그리고 재정부에서 뭘 발표했냐면 이제 부동산 둔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방정부 세수라든지 그렇지. 지방 채무 문제가 이제 당장은 좀 완화되기 그렇지. 어렵다. 그래서 그렇지. 10월 17일에 중국 재정부에서 연말이 이제 다가가니까 5천억 yuan 예산을 재정부에서 내서 지방 정부에서 채무 문제가 심각하거나 좀 어려움이 있는 지방 정부에게 좀
그 채무를 조금 치환해주거나 그리고 10월 31일에 발개위에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서 산업 생산이랑 고정산 투자 지표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10월 31일에 발표한 거니까 9월 10월에 먼저 이미 집행 중이고 10월 30일에 그 결과물 그러면 10월 30일까지 5천억 위안의 특별 인프라 또는 특별 프로젝트 그 전문 채권을 이미 그 집행했다. 그거는 나머지 11월, 12월의 경제 지표가 더 많이 둔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어느 정도 받쳐주자.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그 중국은 땅 팔아서 지방 정부가 먹고 살았어요. 네. 아주 쉽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거든. 근데 지금은 옛날에 그 첨단 산업, 신흥 산업 그런 거 없었던 시절에는 지방 정부 세수 중에 한 30%까지 토지 양도 그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옛날에 그 박리담의 그런 저부가가치 제조업 시대는 지방 정부 GDP 특히 성장 시장 그런 당석이 인사 고과의 GDP 성장률이 컸어요 비중이. 근데 이제는 GDP 성장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 그러면 그 KPI에 GDP 단순한 GDP 성장률 그 비중은 KPI에서 좀 줄어들고 대신 신흥 산업, 미래 산업, 하이테크 이런 쪽을 경제 효과를 창출하면 그 KPI 인사 고과에 또 잘 되거든요. 아니 진짜 그 약간 사이드 질문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KPI라는 단어를 써요? 아 중국에서는 그냥 인사 고과. 아니 그러니까 그게 KPI라고 우리는 이제 회사에서 KPI라고 하잖아요. 네. 키 퍼포먼스 인덱스. 공무원들은 뭐 KPI라는 영문 표현보다는 그냥 인사. 근데 그게 KPI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똑같 이꼬르야? 이콜? 네, 공무원들이 구에서 위로 C에서 성까지 그 사람들도 자기 커리어 계속 높이 올라가려면 그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맞춰서 그러네. 그거를 KPI가 해야. 맞네 그게. 네. 맞아요. KPI. 나라 전체가 그리고 중국의 기업 그 같네. 간부 그 선발 시스템이 이게 아주 엄격해요. 네네. 그래서 중국 현지 한 상위 그 대형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좀 취합해 보면 이제 11월, 12월 두 달만 남았. 11월도 이제 거의 갔죠. 그래서 10월에는 좀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기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경제 지표 그리고 국내외 글로벌 경기 둔화도 있고. 근데 나머지 11월, 12월 지표는 그래도 10월에 뭐 재정부나 발교회에서 좀 추가적인 그걸 했으니까 그냥 둔화는 둔화인데 너무 많이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전인대에서 발표한 올해 한 해 GDP 목표치가 5% 안팎이잖아요. 네. 그러면 1분기 5.4%, 2분기 5.2%, 3분기 4.8% 나왔으니까 4분기 좀 둔화되더라도 4% 후반대만 나오면 올해는 목표치 완성이에요. 네. 그리고 내년 제 생각에는 15차 5개년이 2026년부터 2030년이니까 네. 앞으로 5년 동안도 대체로 중국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거를 다 달성하려면 연간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은 유지해야 돼요. 근데 5년 동안 아니 근데 이게 규모가 이렇게 컸는데 5%를 어떻게 성장하냐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전인대에서 5%가 아니라 5% 안팎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5년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을 이론적으로 딱 5년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1, 2년 동안 어느 정도 5%를 확보해 놓고. 나는 낮춰야 된다고 봐. 이젠 낮춰야 돼. 그러니까 5% 안팎이라는 표현은 사실 4% 후반대에서 5% 초반대죠. 아니 뭐 3.5%만 해도 엄청 큰 거야 이제는. 근데 이게 그 5% 정도를 확보해야 매년 대졸자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 이러면 이제 어떻게 껍데기 안과 밖이 달라지는 거잖아. 겉 들어오면 막 페인트를 칠만 5%라고 하고 뒷단은 막 골마 있고 막 그렇게. 그래서 그 8월 26일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AI 플러스 다양한 산업이나 AI 플러스 그러면 그리고 중국 인구가 지금 14.3억 명 정도인데 이미 매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인구는 진짜로? 네네. 엊그저께 내가 들었는데 한국이 일본의 세계 신기록을 깼대요. 노령화. 네, 중국은 더 빠를 거예요. 지금 중국이 한국 신기록을 깨고 네. 있다는 거야. 지금. 그냥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안 보면 한국은 5천만, 중국은 14점 몇 억. 그 인구 기반이 커서 그렇지.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다는 거 알고 있고 중국은 이제 피크를 찍었고 한국보다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대도시. 웬일이야. 그래서 8월 26일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게 AI 플러스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미 인구가 피크를 찍었으니까
아니라 앞으로 수년 몇십 년 동안은 더 줄어드는 인구로 지금보다 더 많은 GDP를 창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AI든 약간 와. 네. 아니, 지금 중국도 심각합니다 인구 문제. 네. 그걸 왜 우리를 따라했어? 우리를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 동아시아 문화죠 문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 아 진짜 어때요? 난 진짜 궁금한데 요즘 그 젊은 분들이 도시는 아니 내가 보니까 상하이는 어제 얘기 그 상하이 이제 저명한 우리 사회학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애를 놓을 수 없겠더만. 서울보다 더하더만. 사실 대도시는 지금 나라가 다르고 도시가 다르도 젊은 사람들이 처한 그런 상황이나 생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뉴욕 난리 났는데 이게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서울은 이제 이게 출산율로 나왔잖아요. 0.6, 0.5. 더한데? 대도시 상해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가 아니라 작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준으로 출산율이 서울보다 더 낮아요. 그냥 더 낮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인구로 매년마다 더 많은 경제 GDP를 창출해야 돼요. 아니 근데 나는 좀 사회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하고 똑같이 가니까 이게 좀 웃겨 이게.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비교해 보면 중국 정부의 그런 경기나 여러 신흥 산업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현실로 집행하는 그런 집행력. 그래도 그리고 또 그나마 그래도 지방은 애 많이 놓잖아요. 저기 그 상하이나 이런 데가 그런 거지. 요즘 점점 제가 몇 개월 간격으로 중국의 지방마다 그 결혼율, 뭐 이혼율, 뭐 출산 그런 거 보는데. 네, 확실히 안 좋아? 심각해지고 심각해요?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한국은 진짜 심각한데. 오히려 지난 몇 개월만 한 올해 하반기 그 몇 개월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은 대도시일수록 그게 더. 근데 이혼율만 보면 오히려 지난 3, 4개월 동안 기준으로 보면 대도시보다 중국의 그래? 중소 그 GDP 1인당 GDP가 더 적은 지방이 이혼율이 더 높아요. 왜 이혼해요? 중국 분들은? 우리는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그런 조짐이 이미 시작되는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뭐 경제가 어려운 곳에서 이혼율이 많으니까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크겠네 그러면. 일단 그게 악순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점점 노력하는. 거기도 빈부격차가 막 크지. 맞아. 원래 크죠. 원래 컸지 원래 그죠? 뭐 저희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의 4선, 5선 저희 부모님 집 같은 조그만 도시에서 집 한 채 사는 돈으로 상해, 북경에 화장실 하나도 못 산다. 워낙 한국도 워낙 그 지역 격차가 크고 그치. 집값도 맞아. 네. 맞아. 또 잡담을 많이 했네요. 아니 이런 게 재밌어. 이어서 오늘 11월 17일 월요일 오늘 정리를 안 했네. 잡담 너무 많이 하셨네. 오늘 정리를 안 했네. 오늘 하락했습니다. 월요일 상해 종합지수 0.46% 하락, 심천 0.11% 하락, 창업한 0.2% 하락, 과창 50 0.53% 하락. 본토 증시는 살짝 하락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항생 지수 1.04% 하락, 항생 테크 1.4% 하락. 뭐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는 지난주 금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10월 실물 경제 지표가 둔화됐고 또 미국의 AI나 뭐 테크주 관련 뭐 거품 그런 투자 심리 위축 그게 계속 됐는데요. 그래서 또 지난주 그 일본 총리의 그 도발적인 그런 발언 그래서 분위기상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하루만 보면 거래량이 지난주보다 또 조금 더 줄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에너지 금속이 6% 급등했고요. 에너지 금속 업종이라는 것은 리튬, 광물, 코발트 이런 요즘에 LIPF를 비롯한 리튬 가격 계속 오르고 있어. 에너지 금속 업종이 6% 상승했고 방산 특히 방산이랑 또 조선주가 겹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조선주가 3% 상승, 인터넷 서비스 2% 그리고 방산이랑 관련된 우주 항공 1% 상승했고 그 외에 소프트웨어, 석유, 석탄, 부동산 개발, 문화 미디어가 1% 상승했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은 귀금속 약품 유통이랑 바이오가 2% 하락했고 태양광, 제약, 보험, 풍력 의료기기, 전원 장비 등이 1% 하락했습니다. 오늘 업종별 코멘트가 3개가 있는데 에너지 금속, 즉 리튬주랑 광물, 코발트 이런 종목이 많이
들어간 에너지 금속 업종이 6% 상승했는데요. 천재 리튬 9%대 급등, 강봉 리튬 7% 급등, 그리고 화우 코발트 3% 상승. 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탄산 리튬의 현물 가격이랑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14일 기준으로 배터리용 탄산 리튬의 현물 가격이 톤당 86,750위안인데 요 가격은 9월 중순 가격보다 이미 21.33%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또 올랐습니다. 네. 요 현물이고, 선물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11월 17일 오늘 아침에 나온 선물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8%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요 리튬 관련주가 오늘 9%에 7에서 9% 급등했고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제일 큰 리튬 회사가 강범 리튬이잖아요. 네네. 강범 리튬 회장이 지난 주말에 코멘트를 했는데, 2025년에 비해서 2026년 한 해 탄산 리튬 수요는 30% 성장할 거다. 네. 30% 성장해서 19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거기다가 만약 경기가 리튬 관련 경기가 더 좋아지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리튬, 탄산 리튬은 주로 배터리에 들어가고 ESS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 중국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신규 설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4% 증가했고, 또 ESS가 또 고성장 중이잖아요. 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기준 ESS용 배터리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90.7%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이네. 그래서 탄산 리튬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결국 전부 다 AI야. 이게 사실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AI ESS가 터지면서 네.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고 결국은 있어요. 뭐 탄소 중립이랑 관련되고 또 AI랑 요 두 가지. 네. 그리고 오늘 방산 업종이 1% 상승했고, 그 중에 선박이 4%, 우주항공이 1%. 요거는 아무래도 지난 11월 7일에 일본 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존립 위기, 일본은 대만 유사시의 존립 위기에 된다. 집단 자유권 행사 가능. 근데 집단 자유권 이 발언은 이미 2차 대전 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1월 7일에 이런 발언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고 2차 대전 후에 그 형성된 국제 질서의 도발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 생각에는 지난주보다 더 분위기가 살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가 오르잖아요. 근데 오늘 방산주는 급등이라기보다는 업종 지수는 1%, 그중에 일부 조선이나 우주항공 관련주가 급등한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화웨이 밸류체인 안에 종목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화웨이 테마주 중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화웨이 테마주 요 지수는 1.14%밖에 못 올랐습니다. 요게 왜 오늘 강세가 나왔냐면,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어제 밤에 중국 펀드 신문, 중국 펀드보에 의하면 11월 21일에 화웨이가 어떤 발표를 할 건데, 이 발표에서 AI 관련해서 어떤 돌파적인 기술 이거를 발표할 것 같다. 그리고 요 기술은 아시다시피 1대1로 그 AI 칩으로 따지면 아직은 엔비디아 그거 성능을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번에 중국 정부가 전기료, 근데 그 외에 화웨이 자체적으로 그 1대1 국산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보다 못 미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혁신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11월 21일에 발표할 것 같다라고 중국 펀드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웨이 관련주가 좀 올랐습니다. 네. 네. 화웨이는 상장이 안 되니까 항상 화웨이 관련주들이 올라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시황 여기까지고요. 네. 끝으로 오늘은 안 돼.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오늘은 네. Q&A 할 시간이 네, 없습니다. 없어요. 내일 할게요. 오늘 왜냐면 일주일치를 다 정리를 하는 바람에. 네, 지난주 그 화요일에 중국 시황 영상 밑에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질문 댓글을 다 봤고요. 이제부터 데일리 시황의 마지막에 한 질문 한 개씩 시간을 봐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계속해서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중국 시황 방송.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중시각도 TV. 겸손은 네. 적당히 겸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찐린 선생님과 함께한 중국 시황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